폐하, 독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 이제 곧 당신 곱투로 가겠습니다. 폐하, 독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향료로 가득한 영묘한 39살의 여왕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보았다. 한때 로마 최고 권력자들을 무릎 꿇린 그 얼굴에 이제는 패배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안토니우스,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순간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황금빛 나일강이 흐르던 알렉산드리아의 영광을, 카이사르의 품에서 꾸었던 꿈을, 안토니우스와 함께한 격정의 밤들을, 이집트 최후의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 역사는 그녀를 욥으로 기록했고 로마를 멸망시키려 한 마녀라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 미모만으로 제국을 흔든 것일까?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것일까? 기원전 69년 알렉산드리아. 지중해를 호령하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궁전에서 한 공주가 태어났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아울레테스의 셋째 딸 클레오파트라. 그녀가 태어난 왕조는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한때 위대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장군이 세운 왕국은 이제 로마라는 거대한 맹수의 그림자 아래서 숨죽이고 있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파라오들은 대대로 이집트어를 배우기를 거부하고 그리스어만을 고집했다. 정복자의 오만함이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달랐다. 그녀는 무세이온에서 그리스 철학과 웅변수를 배우며 성장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무한한 지식이 그녀의 스승이었다. 이집트어는 물론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시리아어 등 무려 10개 가까운 언어를 구사했다. 통역 없이 외국 사절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파라오. 그것은 수백 년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부족했다. 기원전 58년 클레오파트라가 11살이 되던 해, 부왕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이집트 민중의 반란으로 왕좌에서 쫓겨났다. 어린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와 함께 로마로 망명길에 올랐다. 차가운 이국의 땅에서 소녀는 로마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화려한 원로원 의사당, 포rum을 가득 채운 군중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 승리다, 승리다. 폼페이우스의 개선식이었다. 쇠사슬에 묶인 이국의 왕들과 귀족들이 거리를 끌려갔다. 로마 시민들은 환호했고 포로들은 굴욕을 삼켰다. 그 중에는 한 여성도 있었다. 저 여자는 클레오파트라의 눈이 커졌다. 쇠사슬에 묶인 여성은 다름 아닌 소아르메니아의 공주였다. 왕족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클레오파트라는 결심했다. 절대로 저런 꼴을 당하지 않겠다. 절대로. 어린 소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결의였다. 기원전 51년 3월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세상을 떠났다. 유언은 명확했다. 클레오파트라와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함께 이집트를 다스려라. 로마가 이 유언의 집행을 보증하라. 18살의 클레오파트라와 10살짜리 남동생의 공동 통치.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왕좌 뒤에서는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섭정들은 어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앞세워 권력을 휘두르려 했다. 그들의 눈에 클레오파트라는 방해물이었다. 여자가, 그것도 20도 안 된 여자가 감히 왕권을 넘본다니. 여왕 폐하, 국정은 우리가 물러가시오.
클로파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공식 문서에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단독 통치를 선언한 것이다. 섭정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클로파트라는 패했다. 기원전 48년 클로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쫓겨났다. 섭정 포테이노스가 군대를 장악한 것이다. 18살의 여왕은 단 며칠 만에 유랑자 신세가 되었다. 시리아 국경 근처 황량한 사막. 클로파트라는 먼지 쌓인 망토를 두르고 펠루시움을 향해 걸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절대로. 그녀의 눈빛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패배는 인정했지만 항복은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멀리서 로마 군단의 깃발이 보였다. 붉은 독수리 문양이 햇빛에 번쩍였다. 저것은 클로파트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기회였다. 마지막 기회가 온 것이다. 그날 밤은 역사의 방향을 바꾼 밤이었다. 알렉산드리아 왕궁.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피곤한 얼굴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52살의 독재관은 이집트의 왕실 분쟁에 개입할 생각이 없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폼페이우스를 추격해 이집트까지 왔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그를 비겁하게 암살해버린 것이다. 어린 왕이 제게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옵니다. 부관이 말했다. 무슨 선물? 폼페이우스의 모기옵니다. 카이사르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폼페이우스는 적이었지만 로마의 집정관이었다. 그런 인물을 이렇게 비겁하게. 이 어린 것들이 로마를 뭘로 아는가? 바로 그때였다. 궁전 문이 열리고 상인 하나가 큰 융단을 들고 들어왔다. 무엇이냐? 여왕 폐하께서 보내신 선물이옵니다. 상인이 융단을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클로파트라였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각하. 그녀는 우아하게 몸을 일으켰다. 먼지 하나 묻지 않은 흰 리넨 드레스, 황금빛 장신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카이사르는 숨이 멎었다. 그것은 미모 때문만이 아니었다. 21살의 여왕이 풍기는 아우라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제가 이집트의 정당한 여왕, 클로파트라 7세 필로파토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다. 라틴어는 완벽했고 발음은 로마 원로원 의원들보다 더 정확했다. 융단에 숨어 들어오다니 위험하지 않았소? 카이사르가 물었다. 클로파트라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위험? 제 동생이 보낸 자객들이 시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정문으로 걸어 들어왔다면 벌써 죽었겠지요. 하지만 제게는 왕국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목숨을 건 가치가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눈빛이 변했다. 이 여자는 범상치 않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클로파트라는 이집트의 역사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정통성을,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애원하지 않았다. 협상했다. 각하, 제 동생은 폼페이우스 각하를 비겁하게 살해했습니다. 로마의 전직 집정관을 그렇게 대하는 자가 과연 믿을 만합니까? 저는 로마와 이집트가 동맹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동맹을요? 카이사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치적으로도 합리적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유언에는 로마가 남매의 공동 통치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누나를 추방하고 단독 통치를 하고 있었다. 게다가 폼페이우스 암살까지. 좋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소. 그렇게
알렉산드리아 전쟁이 시작되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섭정들은 분노했다. 로마가 감히 우리 왕실 일에 간섭하다니. 그들은 펠루시온에 주둔한 2만 명의 병력과 72척의 갤리선을 동원했다. 카이사르는 겨우 4천 명의 군사밖에 없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카이사르였다. 왕궁이 포위되었다. 클로파트라와 카이사르는 함께 갇혔다. 폐하, 두렵지 않으십니까? 카이사르가 물었다. 창밖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군의 함성이 들려왔다. 두렵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물러서는 순간 이집트는 끝입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카이사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특별한 여인이군. 기원전 47년 초 로마에서 증원군이 도착했다. 나일 강변에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군대는 무너졌다. 어린 왕은 도망치다가 나일강에 빠져 익사했다. 전쟁은 끝났다. 클로파트라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하지 않았다. 동생의 시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이것이 왕좌의 대가인가, 피로 얻은 승리였다. 카이사르는 클로파트라를 다시 이집트의 여왕으로 선포했다. 형식상 막내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의 공동 통치였지만 실권은 온전히 클로파트라의 것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정치적 동맹을 넘어섰다. 클로파트라. 어느 날 밤 카이사르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예, 카카. 카카라고 부르지 마시오. 우리 사이에 그런 호칭이 필요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이 차이는 30살이 넘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카이사르는 클로파트라에게서 젊음을 보았다. 활력을, 지성을, 야망을. 클로파트라는 카이사르에게서 힘을 보았다. 로마의 힘을, 세계를 호령하는 힘을. 두 사람은 나일강을 따라 여행했다. 황금으로 치장한 바지선을 타고 고대 이집트의 신전들을 방문했다. 이집트는 정말 아름답소. 카이사르가 중얼거렸다. 각하께서 이집트를 아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클로파트라가 대답했다. 그녀의 손이 카이사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얼마 후 클로파트라는 임신했다. 기원전 47년 6월 23일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프톨레마이오스 15세 필로파토르, 필로메토르, 카이사르. 사람들은 그를 카이사리온, 즉 작은 카이사르라고 불렀다. 클로파트라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 아이가 미래다. 이집트와 로마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꿈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혹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원전 46년 클로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로마를 방문했다. 카이사르가 그녀를 위해 티베르강 건너편에 저택을 마련해 주었다. 로마 귀족들은 경악했다. 감히 이집트 여자가 로마에. 카이사르께서 미쳤소. 이방의 여왕과 사통하다니. 원로원 의원들은 속삭였다. 하지만 감히 카이사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클로파트라는 로마 사교계에 나타났다. 그녀의 지성과 교양은 로마 여성들을 압도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질투와 증오도 커졌다. 저 여자 때문에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 한다더군. 이집트 마녀가 로마를 타락시킨다. 소문이 퍼졌다. 클로파트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카이사르를 믿었다. 폐하, 위험합니다. 로마를 떠나시는 것이. 측근이 속삭였다. 아니다. 카이사르가 있는 한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 원로원 회의장. 카이사르, 죽어라. 23군데의 칼날이 카이사르의 몸을 찔렀다. 브루투스, 가시우스, 한때 동료였던 자들이 피로 물든 칼을 들고 서 있었다. 브루투스, 너마저. 카이사르는 쓰러졌다. 소식을 들은 클로파트라는 굳어버렸다. 거짓말이오. 거짓말이라고 하시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카이사르는 죽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클로파트라나 카이사르온의 이름이 없었다. 카이사르의 후계자는 조카 옥타비아누스였다. 클로파트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집트로 돌아간다. 당장. 그녀는 카이사리온을 안고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왔다. 그리고 차가운 결단을 내렸다.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했다. 독살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클로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을 공동 통치자로 선포했다. 로마가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카이사리온은 카이사르의 아들이다. 언젠가 세상이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다. 로마에서는 내전이 벌어졌다. 카이사르 암살자들과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동맹이 충돌했다. 클로파트라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잘못 선택하면 이집트가 끝장날 터였다. 기원전 42년 필리피 전투,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다.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는 자살했다. 그리고 로마는 둘로 나뉘었다. 서쪽은 옥타비아누스가, 동쪽은 안토니우스가. 클로파트라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다음 기회를 위해 기원전 41년 안토니우스로부터 전갈이 왔다. 타르수스에서 만나자. 명령조의 편지였다. 클로파트라를 반역 혐의로 신문하겠다는 것이었다. 측근들은 떨었다. 폐하, 가시면 안 됩니다. 안토니우스가 폐하를 잡아가두려는 것이옵니다. 하지만 클로파트라는 미소 지었다. 아니다. 이것은 기회다. 그녀는 준비했다. 아주 철저하게. 타르수스 항구. 안토니우스는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집트 여왕이 고분고분 나타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수평선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배였다. 아니, 배라기보다는 움직이는 궁전이었다. 황금으로 도배된 바지선. 자주색 돋친 햇빛에 반짝였다. 은으로 만든 노를 젓는 사람들은 요정처럼 분장하고 있었다. 배 전체에서 향기가 풍겼다. 그리고 갑판 위에는 클로파트라가 서 있었다. 이시스 여신의 옷을 입고 황금 왕관을 쓴 채로. 안토니우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배가 정박했다. 클로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선상연회에 초대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각하 환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안토니우스는 배에 올랐다. 그리고 넋을 잃었다. 모든 것이 황금이었다. 테이블, 의자, 접시, 포크, 심지어 바닥까지. 음식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집트의 산의 진미가 끝없이 나왔다. 그리고 클로파트라는 각하, 이집트와 로마가 함께한다면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정치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 눈빛은 안토니우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클로파트라, 당신은, 예, 각하? 당신은 정말 특별하오. 클로파트라는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전설이 탄생했다. 클로파트라는 진주 귀걸이 하나를 떼어 식초에 넣었다. 진주가 녹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집트의 부입니다. 각하와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안토니우스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실제로는 진주가 식초에 그렇게 빨리 녹지 않는다.
아마도 클로파트라는 진주를 삼켰다가 나중에 회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연출이었다. 당신은 나의 것이오, 클로파트라. 아닙니다, 카카. 우리는 동등한 동맹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을까?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안토니우스는 알렉산드리아로 갔다. 로마에 있던 아내 옥타비아를 버리고 클로파트라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로마 사람들은 분노했다. 안토니우스가 미쳤다. 이집트 마녀에게 홀렸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개의치 않았다. 클로파트라와의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다.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클로파트라 셀레네 2세. 그리고 나중에 프톨레마요스 필라델포스도 태어났다. 안토니우스는 클로파트라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여동생 아르시노의 4세를 처형했다. 클로파트라의 왕권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원전 34년 안토니우스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알렉산드리아 봉헌식이었다. 안토니우스는 클로파트라를 왕 중의 여왕으로, 카이사리온을 왕 중의 왕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자신과 클로파트라 사이의 아이들에게도 왕관을 씌웠다.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는 아르메니아와 파르티아의 왕, 클로파트라 셀레네는 리비아의 여왕,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는 시리아의 왕. 로마 원로원은 경악했다. 안토니우스가 로마 영토를 이집트에 넘겨주었다. 반역이다. 옥타비아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다. 안토니우스는 로마를 배신했다. 클로파트라의 노예가 되었다. 선전전이 시작되었다. 옥타비아누스는 교묘했다. 안토니우스에게 직접 선전포고하지 않았다. 대신 클로파트라에게 선전포고했다. 이집트가 로마를 위협한다. 이렇게 하면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안토니우스는 선택해야 했다. 로마를 택할 것인가? 클로파트라를 택할 것인가? 그는 클로파트라를 택했다. 나는 클로파트라와 함께한다. 옥타비아와 이혼했다. 로마 시민권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클로파트라는 그의 결정에 감격했다. 안토니우스, 클로파트라, 우리는 함께 새로운 제국을 만들 것이오. 로마와 이집트가 하나가 되는 제국을. 하지만 그것은 꿈이었다. 현실은 훨씬 냉혹했다. 악티움의 악몽, 모든 것이 무너지다. 기원전 31년 9월 2일, 그리스 서쪽 해안, 악티움만, 안토니우스와 클로파트라의 연합 함대 500척, 옥타비아누스의 함대 400척. 수적으로는 안토니우스가 우세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아그리파가 있었다. 로마 최고의 장군, 전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팽팽했다. 거대한 전함들이 서로 충돌하고 불화살이 날아다녔다. 그런데 갑자기 클로파트라의 기암이 돛을 올렸다. 후퇴하기 시작한 것이다. 폐하, 무엇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부하들이 외쳤다. 하지만 클로파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길 수 없다. 이대로는. 그녀는 결단했다. 함대의 일부를 이끌고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안토니우스는 클로파트라의 배를 보았다. 클로파트라.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의 기함을 버리고 작은 배로 갈아타더니 클로파트라를 뒤쫓았다. 그 순간 전쟁은 끝났다. 지휘관을 잃은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무너졌다. 병사들은 투항했다. 옥타비아누스의 완벽한 승리였다. 배 위에서 클로파트라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멀어지는 전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리석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안토니우스의 배가 따라잡았다. 그는 클로파트라의 배로 올라왔다. 클로파트라, 당신은 왜... 미안합니다. 클로파트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당신을 망쳤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그녀를 껴안았다. 아니요, 우리는 함께 선택했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최후의 날들, 무덤에서의 마지막 선택,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짓으로 승리를 선포했다.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졌다. 병사들이 탈영하기 시작했다. 동맹들이 배신했다. 클로파트라는 필사적으로 옥타비아누스와 협상하려 했다. 제 왕위를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제 아이들만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답하지 않았다. 안토니우스도 마찬가지였다. 은퇴하겠습니다. 아테네에서 평민으로 살겠습니다. 제발. 침묵뿐이었다. 기원전 30년 8월 1일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에 입성했다. 안토니우스는 마지막 전투를 치렀다. 하지만 군사들이 투항해버렸다. 배신자들, 절망한 안토니우스에게 정갈이 왔다. 클로파트라 폐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거짓이었다. 클로파트라는 영묘에 숨어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믿었다. 클로파트라, 그는 검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찔렀다. 이제 곧 당신 곁으로 피가 흘렀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 부하들이 그를 클로파트라의 영묘로 옮겼다. 영묘 문이 열렸다. 클로파트라가 나타났다. 안토니우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거짓이었소. 거짓이었다니. 안토니우스는 피를 흘리며 미소 지었다. 괜찮소? 이제 곧 함께할 수 있으니. 아니, 죽지 마세요. 제발. 클로파트라는 그를 끌어안았다. 피가 그녀의 옷을 적셨다. 클로파트라, 사랑했소. 저도 사랑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클로파트라는 울부짖었다. 그녀의 비명이 영묘를 가득 채웠다.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며칠 후 옥타비아누스가 영묘를 포위했다. 클로파트라, 나와라. 살려주겠다. 거짓말이었다. 옥타비아누스는 클로파트라를 로마의 개선식에 끌고 갈 생각이었다. 쇠사슬에 묶여 로마 시민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클로파트라. 그녀는 어린 시절 보았던 그 광경을 떠올렸다. 절대로 그런 꼴을 당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클로파트라는 결심했다. 미스터리의 죽음. 진실은 무엇이었나? 기원전 30년 8월 10일. 옥타비아누스의 부하들이 영묘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클로파트라가 황금 침대에 누워 있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쓴 채로.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죽어 있었다. 옆에는 두 명의 시녀, 에이라스와 샤르미온도 죽어 있었다. 이게 무슨... 병사들은 당황했다. 상처도 없고 고통의 흔적도 없었다. 독사입니다. 누군가 외쳤다. 무화과 바구니에 뱀이 숨어 있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집트 코브라는 2미터나 된다. 어떻게 무화과 바구니에 숨길 수 있었을까? 게다가 독사에 물리면 심한 고통을 겪는다. 눈이 마비되고 호흡이 곤란해진다. 하지만 클로파트라는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 3명이 동시에 독사에 물려 죽었다는 것. 독사는 첫 번째 공격에서 대부분의 독을 쏟는다.
3명을 다 죽일 수 있었을까? 뱀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학자들은 논쟁한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독당근과 아편을 섞은 독약을 마셨을 것이다. 그래야 그렇게 평화롭게 죽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주장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을 것이다. 숯을 태워서 3명이 함께 죽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 옥타비아누스가 독사라고 자살로 위장했다고까지 말한다. 진실은 무엇일까? 아마도 클로파트라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죽음을 연구했다. 사형수들에게 여러 가지 독을 실험했다. 가장 고통 없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아름답게 죽는 방법을.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은 믿었기 때문이다. 죽음의 순간이 사후세계를 결정한다고. 평화로운 죽음만이 영원한 안식을 가져온다고. 클로파트라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완벽하게 연출했다. 옥타비아누스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클로파트라의 유언대로 그녀를 안토니우스 옆에 묻어주었다. 두 연인은 마침내 함께 잠들었다. 파라오의 마지막, 이집트의 종말. 하지만 클로파트라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카이사리오는 도망쳤다. 인도로 가려 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의 자객에게 붙잡혔다. 카이사르는 한 명으로 충분하다.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이었다. 카이사리오는 처형되었다. 17살이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의 아이들은 살아남았다.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 클로파트라 셀레네 2세,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 그들은 로마로 끌려갔다. 옥타비아누스의 개선식에 참석해야 했다. 로마 시민들 앞에서 어머니가 독사를 잡고 죽는 모습을 새긴 조각상 뒤를 걸어야 했다. 굴욕이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안토니우스의 전처, 옥타비아에게 맡겼다. 옥타비아는 그들을 친자식처럼 키웠다. 클로파트라 셀레네 2세는 나중에 누미디아의 왕 유바 2세와 결혼했다. 그녀는 마우레타니아의 여왕이 되었다. 클로파트라의 피는 끊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집트는 끝났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300년 만에 멸망했다.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아이깁투스라는 이름으로. 파라오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 역사의 심판, 요부인가 정치가인가 후대의 역사가들은 클로파트라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로마인들은 그녀를 악녀로 그렸다. 베르길리우스는 그녀를 멜로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묘사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녀를 안토니우스를 타락시킨 마녀라고 했다. 클로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블레즈 파스칼의 이 말은 클로파트라를 미모의 요부로 축소시켰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 클로파트라는 10개 언어를 구사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3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어를 배운 파라오였다. 그녀는 수학, 철학, 천문학, 의학을 공부했다. 학자들과 토론하기를 즐겼다. 그녀의 동전을 보라. 메브리코의 강인한 턱선. 미인의 얼굴이 아니다. 실제로 플루타르코스도 인정했다. 그녀의 미모는 최고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대화는 매혹적이었다. 클로파트라의 무기는 미모가 아니었다. 지성이었다. 정치력이었다. 그녀는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협상했다. 카이사르에게는 이집트의 풍요와 정통성을 제공했다. 안토니우스에게는 동방 원정의 자금과 보급을 제공했다. 대신 그들에게서 로마의 군사력과 정치적 보호를 얻었다. 철저한 거래였다. 물론 사랑도 있었을 것이다. 카이사리온을 낳았고
안토니우스와 세 아이를 더 낳았다. 안토니우스는 그녀를 위해 로마를 버렸다. 클로파트라는 그의 품에서 죽기를 선택했다. 그것은 정치적 계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클로파트라가 실패한 것도 사실이다. 그녀는 이집트를 구하지 못했다. 아들 카이사리온도 지키지 못했다. 악티움 해전에서 보인 판단도 최선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미 망해가고 있었다. 군사력도 인재도 없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이집트는 나무십처럼 흔들렸다. 클로파트라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외교로, 정략 결혼으로, 때로는 독살로 그녀는 냉혹했다. 동생들을 죽였고 여동생도 제거했다. 하지만 그것이 왕좌의 대가였다. 만약 클로파트라가 없었다면 이집트는 더 일찍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것이다. 클로파트라는 이집트의 독립을 21년이나 더 연장시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업적이 아닐까. 영원한 수수께끼. 그녀는 누구였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클로파트라는 수수께끼다. 그녀의 무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진짜 얼굴도 모른다. 동전의 초상은 정형화된 것이고 조각상들은 서로 다르다. 그녀의 죽음도 미스터리다. 독사인지 독약인지 심지어 타살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클로파트라는 단순한 요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치가였다. 외교관이었다. 학자였다. 어머니였다. 그리고 전사였다. 그녀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카이사르의 애인이 되어 왕좌를 되찾았다. 안토니우스와 동맹을 맺어 이집트의 영토를 확장했다. 실패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다. 로마의 개선식에 끌려가 굴욕을 당하는 대신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마지막 존엄이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좋은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필로그. 클로파트라의 유산 클로파트라는 죽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남았다. 셰익스피어는 그녀를 비극의 여주인공으로 만들었다. 파스칼은 그녀를 미모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할리우드는 그녀를 영원한 파무파탈로 만들었다. 하지만 진짜 클로파트라는 그 모든 이미지를 넘어선다. 그녀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다. 헬레니즘 문명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에 도전한 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을 것이다. 여기 클로파트라 7세 필로파토르 잠들다. 이집트의 여왕, 이시스의 화신, 카이사르의 연인, 안토니우스의 동맹자, 그리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여전사. 나일강은 오늘도 흐른다. 한때 클로파트라가 황금배를 타고 유람하던 그 강이.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사라졌지만 클로파트라의 전설은 여전히 빛난다. 요부인가 정치가인가 마녀인가 여걸인가. 아마도 그녀는 모든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을 것이다. 한 인간이었을 것이다. 사랑했고 미워했고 꿈꾸었고 좌절했던,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것이 클로파트라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역사 속에 영원히 새겨진 이름. 내 이름은 클로파트라. 나는 파라오였다.